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제 직업이 청와대 비서냐고. 대학교 다닐 때 데모해가지고 전두환 시절에 구속이 됐어요.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담장을 지나가면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평생 나는 취직도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하자라는 한 15일 전에 저 대통령께 드디어 합의했습니다. 그들 며칠 날 드디어 입학식을 체결합니다. 이틀 전에 가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죽을 맛인 거죠. 생각보다 빠르고 승차감이 좋다. 그때 좀 이 방송에 나와서 처음 얘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특별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거쳐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셨죠. 관악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우리 선거 때 네. HCN 출연하고 처음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자주 모셔서 관악 주민들한테 의정 활동 이야기 또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거치셨다, 역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에 한 1년 정도 일자리 수석하셨죠. 네. 1년 2개월 했나요? 예. 그때 이제 일자리 수석이라는 게 이제 처음 만들어졌죠. 그렇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자리죠.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이제 일자리 수석이 됐을 때 보통 일자리가 전년 대비 20만 명 이상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됐을 때 3천 명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2018년도였는데 그때가 좀 대단히 경제적으로도 어렸던 시기였는데 다행히 제가 되고 나서 나중에 그만둘 때쯤에는 30만 명으로 늘어났죠. 되게 운이 좋았죠. 아이고 실력이 있으시니까 됐겠죠. 그 일자리 관련해서는 좀 이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요직을 거치셨습니다. 뭐 비서관으로는 그때 뭐 정무기획비서관, 뭐 정책조정비서관, 기획비서관, 나중에 대변인까지 여러 직책을 했었죠. 저로서는 참 영광된 자리였고 경험이었습니다. 청와대하고 인연이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제 직업이 청와대 비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청와대 가보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무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사실은 뭐 청와대에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데모해가지고 전두환 시절에 구속이 됐었거든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돼가지고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그 담장을 지나가면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평생 나는 취직도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청와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실제로 청와대는 한 2년 이상을 근무할 때는 못 돼요. 그 노동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대개 한 2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병 하나씩은 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2년 이상 일하지 말아라. 제 얘기를 하죠. 경험에 비춰서.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그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중압감이 크겠죠. 크죠. 책임감이 크게 요구되는 자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국회의원 하시기 전까지는 행보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공백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 임기 마치시고 이제 저는 뭐 야인으로 있다가 그때는 뭐 정치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왜요?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참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회사 들어가지고 열심히 직장인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다시 정치하시게 된 이유는요? 그때 좀 이 방송에 나와서 처음 얘기해 보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상당히 오목했어요. 그 참여정부 일했던 사람들은 취직도 못하게 만들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 친구 회사였는데 네. 좀 많이 어렵게 했죠. 그러니까 친구 회사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자세히 안 하죠. 혹시 그 친구한테 또 네, 누가 네. 될까 그럴 수 싶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정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 어렵게 입성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의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시고 네. 일자리 창출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앞서서 한 말씀 전해드렸더니 뭐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나 했더니 이제 좀 하기 싫으셔도 한번 그 당시에 너무 이목이 집중돼서 19대 보궐선거하고 20대 총선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네. 느닷없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의원에게 정동영 이행자는 어떤 인물인가? 정동영 저는 이제 호칭을 의장이라고 그러죠. 네, 의장. 당시 열린 우리 당 그 의장을 의장하셨죠.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도 되게 친한 분이고 그러시죠. 그분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죠. 청천벽력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에서 네. 당연히 이제 관악에서는 물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관악을 지역이 저희 민주당한테는 유리한 그럼요. 지역이니까 이해찬 전 의원께서 쭉 그렇죠. 오셔서 그러니까 뭐 나가면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동영 선배님이 나오셔가지고 고배를 마셨죠. 네. 당시에 오신환 후보가 3만 뭐 몇천 표 하고 우리 정태호 후보께서 2만 6천 표 해가지고 한 7,500표 정도로 고배를 마셨어요. 그렇죠. 이때 보니까 정동영 당시 후보가 한 16,000표 정도를 가져갔더라고요. 얼마나 가서 보통 보면은 옛날에 이해찬 대표가 출마하셨을 때 한 5,000표 사이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를 감안하면은 한 3,000표 이내에서 뭐 결정되리라고 저는 봤는데 일단 우리가 분열이 되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하기가 싫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11개월 후에 이제 2016년도에 총선이 20대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었죠. 이때는 더 가슴 아파요. 저는 이때 정태호 후보가 다시 정치에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아팠거든요. 861표인가요? 861표 차로 지셨어요. 이제 정치 안 할 것 같다 했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때 뭐 851표인가? 네, 861표. 그렇게 졌는데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분열이 된 거죠. 거기도 한 2만 몇천 표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뭐 반성을 많이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뭐 제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고 오히려 지고 나서 좀 와신상담하게 됐죠. 그런데 다행히 그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청와대에 가 있게 되면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큰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 수석을 하고 나니까 그럼요. 주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바라보는 또 시선이 또 평가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힘으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절치부심하셔서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오신환 의원을 한 16,000표 거의 상당한 차로 서력을 했습니다. 이 선거가 말입니다. 소설과 영화 같이 아주 스토리가 많이 담기긴 하는데요. 정태호 의원께는 드라마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낙선이 자양분이 돼서 지금의 이제 일자리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성장하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발의하신 주요 법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법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확대 패키지법. 좀 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집합 금지가 된 그 상인들의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법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손실보상제도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좀 뭐랄까 제도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법이 돼버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시간 제한을 하고 인원 제한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인원 제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실 보상의 규모 자체가 충분하지 않는 그런 법이 된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또 손실 보상 규모를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행정 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손실 보상, 그러니까 행정 명령을 받지 않고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행업이라든가 공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입는다. 아예 안 모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아니면 피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좀 그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손실 보상을 할 때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법률에 의해서 이 손실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명쾌하지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제 저로서는 이제 패키지다 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를 했죠. 네. 지금은 이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고, 예. 다행히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게 공론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패키지 법안 빨리 통과돼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자, 여러 법안 발의하셨는데 특히 강조하고 싶으신 거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법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창업지원법을 보니까는 35년 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제정이 됐는데 네. 전면 개정이 된 게 그동안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산업 환경도 많이 바뀌고 또 신산업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전면 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면 개정안을 내가지고 다행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뭐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하는 게 창업 국가를 만드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신립 창업밸리를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업지원법이 전면 개정돼서 통과된 게 저로서는 되게 의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수소경제법인데, 수소경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반드시 이 수소경제가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수소 중에서도 청정 수소, 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수소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수소경제법이 현재 발의가 돼 있죠. 네.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되는데 2월 달쯤에는 아마 통과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법 놓고 나중에 한번 자리를 모실 테니까요. 네. 이게 매우 중요한 법인데 우리가 실상 당장 먹고 사는 것, 나의 지금의 불편이 무엇인지만 보고 있지 앞으로의 미래를 그럼요. 보기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수소 경제로 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 경제 선언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것들을 많이 좀 갖춰줘야 되는데, 일단 뭐 그런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뜻깊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창업 국가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창업 국가. 앞서 이제 일자리 수석 하시면서 아마 국민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처음 이제 일자리 수석 하시면서 만들어낸 아주 눈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광주형 일자리. 네. 예, 광주형 일자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조금 기업이 조금 내고 나머지 이제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자동차 뭐 하나 만들어진 거 있죠.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게 된 이유, 그것부터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2017년 가을쯤에
광주에 계신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청와대 그때 정책 기획을 하고 있던 시기인데 광주형 일자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광주에다가 현대자동차를 유치하는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쭉 살펴봤더니 대통령께서도 광주에 가셔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광주시장도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독일에서 그게 대표적인 네, 그런 독일에서 사례들이 있었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저를 현대 자동차를 소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소개를 했다가는 일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계속 좀 만나봤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광주시가 있고 또 광주에 노동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현대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요구 사항과 현대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섣불리 이렇게 만났다가는 깨져버리면 다음에는 추진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양쪽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느 시점에 이제 만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모처에서 매주 화요일 날 만나서 이제 협상을 했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합의되고 깨지고 맞아, 합의되고 깨지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일정까지 잡아놓고 이틀 전에 깨지고 막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한 1년 6개월 걸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마음고생이 심했죠. 일주일 한 15일 전에 이제 대통령께 드디어 합의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드디어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틀 전에 가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죽을 맛인 거죠. 가서 말도 못 하겠고. 근데 대통령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한 3번 깨지고 마침내 이제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이게 최근에 캐스퍼 대박이 나는 그래서 거예요. 만들어낸 그 자동차가 캐스퍼. 타보셨어요? 저는 타는 봤어요. 타보셨어요. 타봤는데 제 차를 타본 게 아니고 광주에 가가지고 예. 공장에 가서 첫 번째로 생산된 차가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걸 타봤죠. 승차감 어떻습니까?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알 수는 없고 타기만 근데 해보시면 차가 너무 예뻐요. 예, 예쁘고. 예쁘고. 시중에 좀 다니더라고요. 예. 고속도로 같은 데서 가끔 보는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게 저기 캐스프 간다. 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차가 되게 예쁘고 예.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사양도 되게 고급 사양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사양도 좋고 뭐 살려면 대기가 상당하다는. 지금도 뭐 몇 개월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게 제가 한 2달쯤 전에 가봤어요. 공장에 가봤는데 그 직원들이 평균 나이가 28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직원들 한 60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500명을 더 추가로 고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뭐 간접적인 그런 고용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광주 전남 출신들이 한 95% 되고 지역에서 바로 채용. 그러니까 광주 전남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일자리가 확실하게 만들어진 거죠. 자,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매우 복잡 다양한데 고용 창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일자리 수석 출신, 일자리 만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원하게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 정책에서 성과는 있다. 잘 선방하고 있다. 네.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 성과는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정책이 많이 어려워졌죠. 성과를 내는 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용 상황으로 거의 99.9% 이제 그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안 되고 있는 게 딱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35세에서 45세 여성들이 직장으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쪽이 제일 안 되고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돌봄 시스템이 맞아요. 충분히 안 갖춰져 있어요. 다 이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돌봐야 되니까는 이 30에서 45세 여성들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데 이게 오래 가면은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부에도 촉구를 하고 있죠. 그 일자리 또 고용 창출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관악구의 또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태호 의원께서 공을 많이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게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하기 좋은 또 기업하기 유리한 지역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요.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했다라는 거는 이번에 강남하고 이제 관악구를 지정을 했잖아요. 네. 강남은 원래 뭐 벤처가 워낙 많은 데니까 그렇죠. 예. 뭐 당연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관악구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정부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관악구의 가능성을. 네.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와 서울대와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KT,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캠퍼스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네. 1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가 되면서 또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가능성을 높인 거죠. 거기에 이번에 정부가 여기를 벤처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전망이 되는 거는 지금 중기 벤처부에서 하는 창업 보육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좀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 벤처 협회에서 관악구를 여성 벤처의 그 메카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한번 관악구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저희들한테 직접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제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관악구의 벤처 창업 기업을 한 1,000개 이상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흐름으로 가면은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거는 이제 관악구 전체로 보면은 새로운 사실 여태까지 관악구라는 게 경제가 없었잖아요.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밖에 소상공인 없잖아요. 중심으로 막 그렇죠. 경제가 이루어졌죠. 근데 관악구에 이제 경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야말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탠퍼드 대학 옆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대한민국의 관악구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의 비전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은 이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영업하기가 되게 좋아지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관악구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올라가는 이런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벤처 촉진지구 지정은 저희들로서는 큰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교통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참 관악구가 교통 취약, 낙후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곧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되죠. 뭐 타보셨어요? 또 난곡선까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작년 연말에 제가 시승을 해봤어요. 예. 상당히 왜냐하면 이게 궤도차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또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통하면 아마 5월 28일쯤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로서는 새로운 그 교통 기회를 가지는 거죠.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2015년에 이제 기공시켜가지고 이제 개통을 하게 된 건데 그 사이에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실 뭐 처음에 이 결정하는 단계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님 여러 번 만나면서 부탁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뭐 저로서는 이게 마침내 개통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이게 여의도까지 16분 걸린다 그러는데 관악산부터 이제 많이도 알고 계세요. 짧아지는구나 시간이. 그렇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을 다 갈아탈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바깥쪽으로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뭐 이제 2호선밖에 없다 이랬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다양한 노선과 연결이 되니까
저로서는 참 그동안의 그 노력들이 그래도 고맙게 느껴지죠. 난곡선 얘기 좀 해주시죠. 난곡선은 이게 우리 지역에서 경전철 얘기가 나온 게 한 30년 됐어요. 그럼요. 90년 초반에 나왔던 얘기인데 마침내 이제 신림선이 개통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신림선하고 난곡선하고 같이 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죠. 근데 이게 난곡선 쪽이 수익성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대림건설 주관사가 이제 포기를 해버리다 보니까는 이제 신림선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내는 게 우리로서는 제일 큰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박원순 시장 만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이거는 민간이 투자하기는 어려우니 국가 재정 사업을 하자. 이게 결정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렸고. 근데 이제 국가 재정 사업을 하면은 중앙 정부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60%, 중앙 정부 4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이걸 또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쉽게 승인을 안 내주는데 마침내 이제 또 국토부 승인까지 받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는데 그 단계만 지금 남은 거죠. 그것만 통과되면 이제 서울시가 뭐 설계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올해는 뭐 거기에 제가 뭐 전력을 기울여야 되나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로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고통을 감내하는 게 근데 몇십 이게 년입니까? 또 정치인들이 이제 경전철 얘기를 많이 해놓으니까 잘 안 믿어요. 이제는 뭐 지쳤죠. 피로도가 심해졌고. 그리고 또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만치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못할 일도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뭐 확신을 가지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로비 확실히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요청을 드렸더니 이 책을 선정하셨더라고요. 이게 현직 기자가 쓴 책입니다. 전혜원 기자라고요.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제가 조금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근데 노동의 가치가 사람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 그 현장 취재의 경험을 살려서 읽으면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표지에 보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는 무엇이 정의냐 이런 화두를 던져서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읽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왜 이 책을 선정하셨을까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서평을 보고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차밖에 아직 보지는 못했죠. HCN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사기는 그렇고 그래서 선물 줄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요.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일자리 수석을 했기 때문에 노동 쪽 업무가 제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뭐였냐면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저희 선거 때 공약이었고 또 역점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정규직화 됐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로 정규직이 안 되고 자회사를 통해서 또 들어오시는 정규직화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정규직화 된 사람하고 기존에 시험 봐서 들어왔던 사람들 사이에 공정성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회사로 들어가니까 사입이 정규직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주는 것이 왜 불공정하고 또 사입이고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까? 정말 선한 의도를 했는데 이제 그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또 일면 뭐 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막대한 기회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면은
좀 뭔가 그런 부분에서 타협이 필요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을 저는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화 사회가 되면서 네. 이 소위 이제 택배 노동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한대의 노동이 강요되는 심지어 뭐 새벽 배송까지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은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이 논란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기 오토바이로 하니까 예.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고 실제로는 노동을 통제받고 있는데 사실상 노동자나 똑같고 네. 이런 법적인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보호의 장치가 과연 노동법으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계속 쌓여가는데 어느 날 서평에 이 책이 소개가 된 거죠. 아 여기에 뭔가 답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한번 그 서평을 다시 한번 봤어요. 지금 이 시대가 던지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해 그 문제 의식이 네. 되게 날카롭고 또 나름대로 본인이 현장에서 취재한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답을 던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서 한번 저도 꼭 읽어보고 싶고 네. 또 권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 구민과 HCN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은 코로나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잘 협력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 방역이 세계 최고의 방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거 그 감사한 마음이고요. 국민들과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을 다니면서 저보고 지지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선돼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끝내는데 네. 당선돼 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었는데 정말 보답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 정치 구호가 성과 내는 정치입니다. 네. 성과로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정치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내는 우리, 정치. 예, 정치.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성과. 그래요. 농담이고요. 예. 예, HCN 특별대담 오늘은 관악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확대 패키지법 이런 비롯해서 국회의 의정활동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우리 지역에 이제 벤처기업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의 그 피해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일자리 잘 만드는 국회의원 돼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창업 국가 꼭 목표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진짜 힘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열혈 지지하시는 분들께 가슴 깊이 나오는 말씀 그러면. 꼭 새기시고 예, 열심히 일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HCN 특별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